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2년도 어린이집 평가 운영 체계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네, 알아봤습니다. 크게 뭐 변경된 건 없었어요. 네, 이제 오늘 시간에는 어린이집 평가 지표를 세세하게 1 영역부터 우리가 4 영역까지 어떤 부분들이 어떤 지표가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것도 살펴보니까요. 크게 변동이 되거나 하진 않고요. 이것도 이게 사례가 보완이 되거나 내용이 좀 첨부가 되거나 물론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게 이제 Q&A 이런 부분에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설이 되었거든요. 네,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1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바뀌었는지 좀 볼까요? 1 영역은 우리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2에 보면 우리가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네 번째에 보면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게 바뀐 겁니다. 만 3세 이세 영유아는 일과 중에서 낮잠 시간을 계획하고 실행함. 만 4세 이상의 유아는 필요시에 낮잠 또는 휴식 시간을 운영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 3세까지는 낮잠을 자야 되고 그쵸? 근데 만 4세, 5세는 낮잠을 자지 않고 휴식을 취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합니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내용이 보완돼. 어떤 것들이.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생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만 3세 이하 영유아는 낮잠 시간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일부 영아가 또는 일부 유아가 잠들기 힘들어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낮잠 재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내용이 보완이 됐습니다.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낮잠을 자거나 또는 편히 쉬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유아가 피곤해지면 짜증을 내거나 또 또래와 다투기 쉽고 졸음이 올 때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기 쉽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에 낮잠 시간을 계획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다만 영유아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유아를 일괄적으로 재우기보다는 잠들기 힘들어하는 영유아의 경우는 편안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낮잠을 자는 다른 영유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낮잠을 자기 싫어하는 아이는 억지로 재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낮잠은 자지 않아도 되지만 뭐예요? 휴식은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4세, 5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세, 5세도 낮잠은 안 자지만 휴식은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 일과에 운영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6에 보면 장애 영유아에 관련된 거예요. 장애 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어린이집 말고 장애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신설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장애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은 개별화 보육계획 목표가 우리가 포함이 되는 보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이라든가 또 장애 정도 또 발달 수준을 고려를 해서 실행된 내용이 보육일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요거만 있는데 새로 신설된 부분이 뭐냐면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그 다음에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실행된 내용이 반별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거는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이때 목표, 보육 내용 등이 보육일지나 보육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가 실행에 옮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질문 신설했습니다. 장애 영유아 놀이시 개별화 보육계획 우리가 IEP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실행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놀이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달에 적합한 IEP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영유아의 IEP 목표가 색칠하기다라고 해서 바닥에 누워서 자동차를 가지고 놀이하는 장애 영유아
영유아의 놀이 흐름을 중단시키고 색칠을 하기보다는 현재 관심을 가지고 놀이하고 있는 자동차 놀이와 연결을 해서 자동차 그림이라든가 또 모형의 다양한 색을 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IP는 놀이라든가 일상생활이라든가 활동에서 연계하기 위해서 장애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적 수정이라든가 교수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사의 지원이라든가 개입 이런 것들이 영유아의 장애 유형, 그 다음에 발달 수정 이런 것들에 맞게끔 우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별화 보육 계획에 아이들의 목표가 설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에 목표를 맞춰서 실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3-3에는 우리가 놀이 및 활동 지원에서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궁금한 것. 예, 0-1세 어린 영아들의 경우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자꾸 입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안전을 위해서 높은 장 위에 쓰기 자료를 올려두었다가 영아들이 원할 때만 제공해 주어도 될까요?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영유아,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언제든지 원할 때 아이들이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0-1세 영아들이라 하더라도 흥미에 따라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끼적이기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기 활동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영아들의 손이 닿는 곳에 쓰기 자료라든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채색 도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 상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상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라는 것들이야. 이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독성이 없는 크레파스, 이거는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좀 보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육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보육과정 평가하게 되죠. 그럴 때 1-5-2에 보면 영유아의 일상생활, 그 다음에 실내 놀이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또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새로 신설이 돼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상생활만 평가를 해야 되고 관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록만 있어야 되나? 아니면 다 있어야 되나? 일상생활 놀이 활동 골고루 있어야 되나? 아니면 어린이집 우리가 예전에는 표준보육 과정에 맞게끔 영역별로 다 있어야 되나? 굉장히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영역별로 일상생활 놀이를 포함을 해서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반응이라든가 행동을 관찰해서 우리가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물론 월 1회 이상이니까 2회, 3회 만약에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특별한 행동을 보이거나 잘한 행동을 보이거나 수시로 우리가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관찰 기록은 특정 활동이라든가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또 놀이를 또는 활동을 모두 포함을 해서 기록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의 관찰 기록의 경우 우리가 검토 기간이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평가할 때 우리가 평가하는 월 3개월 기준 이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이라든가 놀이, 관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영역별로 우리가 관찰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본생활, 그 다음에 이번엔 사회관계, 의사소통 골고루 또 관찰이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놀이 중심으로 바뀌면서는 표준보육 과정의 영역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어떤 한 영역은 계속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도적으로라도 어떻게 골고루 관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 영유아 개별, 우리가 장애 영유아의 교육 진단과 발달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자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비되고 활용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 자료에 어떤 일관의 어떤 진단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족에게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영역에서 이렇게 달라진 부분. 우리가 이 영역에는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입니다. 거기에서 2-1-2에 실내 설비 및 시설 이런 것들이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장애 영유아 관련된 부분들이 내용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 영유아 관련된 또 장애 영유아 어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장애 영유아의 그 특별한 욕구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게끔 시설이라든가 설비라든가 보조기구가 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새로 내용이 보완된 게 뭐냐면 우리가 피터 시트라든가 또는 길이 보조 책상이라든가 또는 자세 교정의 의자 이런 것들이 장애 영유아에 맞게끔 장애 유형에 맞는 기구들과 설비들이 마련이 되어서 해당 장애 영유아들의 장애 유형이라든가 필요에 맞게끔 제공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지금 어린이집에서 장애 영유아뿐만 아니라 비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이라든가 또 연령별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2-1에 보면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이 나와서 2-1-3에 뭐가 나오면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신설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저희 어린이집은 공간이 협소해서 복도를 유의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복도가 유의실로 인정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론은 유의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놀이는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놀이를 하다가 찾기를 만다 도로를 만든다 그래서 아주 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복도까지 나갈 수는 있어요. 예, 복도로 우리가 한정돼서 나갈 수는 있지만 그 복도를 우리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동하는 통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도에 유의실을 만드는 거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원활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도를 유의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놀이 공간으로는 우리가 아이들이 자유놀이 할 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실로 아이들이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또 대근육 발달이 이루어질 수는 그런 유의실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에 보면 실외 놀이공간 구성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5개 놀이터가 있습니다. 5개 놀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구비하고 있는지 이 내용이 보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5개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근데 무엇이 설치되어야 됐냐면 5개 놀이터에는 반드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냐? 고정식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1종 이상 포함이 돼야 된다.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실외 놀이터에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라는 그 단어를 넣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2-2-2에 보면 우리가 영유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1지표에 보면 영유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 자료가 구비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개 놀이터에 대체를 할 수 있는 놀이터에 영유의 어떤 발달 수준이라든가 연령에 적합한 놀이기구라든가 또는 놀이를 할 수 있는 활동 자료, 놀이 자료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이기구라 놀이감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놀이기구가 미끄럼틀, 자전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말 그네 놀이집. 그리고 놀이 및 활동 자료에 이제 모래 놀이를 할 수 있는 미니샵, 물놀이 자료, 바람개비, 그다음에 비눗방울 놀이하는 거, 훌라후프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용이 지금 보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3에는 우리가 기관 운영입니다. 그래서 2-3-1에 보면 모든 반을 편성을 하는데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반이 우리가 반 편성을 할 때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1:3, 1:5 이런 어떤 그 교사 대 아동의 연령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적 비율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혼합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혼합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우리가 0일세 반 또는 1, 2세 반이 있어요. 그래서 0일세 반이 혼합반이다 그러면 우리가 0세는 3명이집니다. 낮은 반을 기준으로 혼합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설이 된 게 뭐가 들어가 있냐. 혼합 연령반과 동일 연령반을 통합을 해서 보육하는 경우에도 낮은 연령반의 교사대 영유아비를 준수해야 된다. 뭐 그냥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낮은 반, 지금 우리가 혼합반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영세가 있다면 영세반에 맞춰야 돼요. 혼합반이 있는데 지금 1세 반이다. 얘 다 2세고 1세가 혼합이 되었다. 1세 반에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낮은 반에 맞추어서 반편성 기준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2-3-4에 보면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입 영유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 신입 영유아가 맞벌이 가정이라서 단축 보육을 실시하는 그런 경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적응할 때 단계별로 적응을 하잖아요. 처음에 2시간, 그 다음에는 3시간, 그 다음에 반나절, 그리고 하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축 보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둘 다 직장을 꼭 가야 돼서 이 단축 보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입 영유아가 어린이집 생활을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신입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 5일, 뭐 길게는 2주, 뭐 개인에 따라서 한 달도 갈 수 있습니다. 단계적인 단축 보육을 실시를 해야 되나, 다만 일부 신입 영유아의 어떤 가정 상황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 부모 혼자서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에 따라서 5일 이상 단축 보육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단축 보육 기간을 우리가 축소해서 실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만 우리가 적응 훈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5일 이상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2-4는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예요. 여기에서 보면 2-4-1에 보면 어린이집을 개방해서 다양한 부모 참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부모 교육이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부모 교육이 실시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교육 내용은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통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육정보지라든가 양육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편지라든가 리플렛이라든가 소책자라든가 또 온라인 매체라든가 또 부모님의 어떤 소모임 상담 뭐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사례 보완이 된 거예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우리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되는 의무 교육이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는 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육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예,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때는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유형이라든가 또 양육 방법이라든가 또 아동학대 발견 시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또 아동의 권리 존중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교육을 만약 부모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또는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군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합니다. 예, 우리 공동부모교육이라고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하거든요. 자녀 권리 존중 부모교육도 합니다. 저도 지금 공동부모교육 강사로 그 교육을 하게 되는데 예, 어린이집 전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하는 부모들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부모님들한테
어디 어린이집에서 몇 월 며칠 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게 되는데 참 들을 수 있는 부모님들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들으세요라고 실제로 안내문이 발송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 중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그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에 보면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에서 또 뭐가 있냐면 2-4-2에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또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서 가족을 지원한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내 반의 영유아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에 우리가 개별 면담을 합니다. 우리가 1학기 전반기에 우리 학기 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우리가 학기 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요 면담 내용을 우리가 기록하고 관리를 해야 되죠. 이때 우리가 이제 의문증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개별 면담을 하러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또 부모 교육을 한다고 하도 안 오고 네, 그래서 부모가 개별 면담을 원치 않는 경우에 사유를 기재하고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 상담을 하고 부모 교육을 하는데 부모가 절대로 어린이집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제로 부모님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개별 면담은 교사와 부모가 영유아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기 초에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학기 말에 또 상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올바른 양육이라든가 지원 방법에 대해서 함께 부모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담,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되어진 이런 면담을 부모님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대면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유선 상담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와야 되고 도저히 어린이집에 짬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유선 상담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2-4-3에 보면 지역사회에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우리가 월 1회 이상 이루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뭐 2개월에 한 번 이상 이루어지는데 자 이럴 때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줘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내용 보완이 된 이 박스 안에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는 활동의 예외.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공원, 산책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일상생활 관련 활동도 우리가 해당이 되고 또 우리가 지역의 물적 자원 중에 보면 도서관, 또 우체국, 초등학교, 우리가 노인센터, 마트, 뭐 학습 우리가 생태공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어떤 곳을 방문하는 활동도 이루어집니다.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지원 활동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화 들려주는 할머니라든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라든가 또 우리 지역사회 어떤 경찰서, 소방서, 뭐 보건소 이런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건강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교육하는 활동도 들어갑니다. 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우리가 기여 활동 예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근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노인 정에 또는 마을회관 이런 데 방문해서 우리 어른들을 즐겁게 아이들이 해주는 그런 놀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노래 불러주거나 가서 안마를 해준다거나 또는 우리 어린이집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 안전과 환경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캠페인 뭐 교통질서에 대한 캠페인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 연계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조금 보완됐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린 2-4에 대한 어떤 영역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보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가 궁금증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자, 감염병이 있어요. 지금같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상황이 인해서 우리가 바깥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지역 주민과 연계한 그런 활동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역사회 연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세부 사례를 보완을 했습니다. 감염병 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개입한 활동을
활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지금이죠. 그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가능한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계획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실시간, 우리가 얘기하는 실시간 화상으로 인해서 안전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또는 기부를 하거나 또는 물품 증정을 하거나 유아들이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미니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계 활동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나바다 운동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불이웃돕기로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 연계 활동과 연결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우리 건강 안정이죠. 건강 안정에는 우리 굉장히 필수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3-1-1에 보면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라고 해서 네 번째 보면 실내의 공기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왔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유지하고 있음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유지하고 있음인데 지금은 유지함이라고 좀 어떻게 바뀌었어요. 또 관리하고 있음 이게 아니라 관리함. 네, 관리함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단어를 좀 바꿨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용이 보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2-1에 보면 영양을 균형을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가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급간식이 우리가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영양사가 제공한 식당에 의해서 급간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보존식을 보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양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완이 된 내용이 보완이 됐는데 우리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보존식을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영하 18도 이하의 상태로 144시간을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 매회 1인분 분량을 보존해야 된다. 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144시간을 준수해서 보존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1인분이라고 우리가 추가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존식을 보관하는 요 식기, 유심, 용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3-2에 급관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관련된 지침이 마련됐고, 그 다음에 식품 알레르기에 관련된 아이가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이라면 거기에 고려해서 급관식 지도를 해야 되고, 배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 기록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기 초에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식단 조정을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한 6월달 7월달 돼서 그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계속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에 맞는 우리가 식단을 우리가 주어야 되나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기 초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었지만 이후에 호전이 돼서 알레르기 증상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 조사 기록을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없어졌다라는 문구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일부 우리가 일반식으로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학기 초에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졌 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3-2-2에 보면 식자재 구입 보관 및 조리 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유통기간이 있거든요. 유통기간이 경관식품 등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완이 새로 된 게 뭐냐면 어린이집의 식품, 식자재가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이 그냥 없으면 전혀 없음이라고 들어요. 전혀 없음이 있다.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없어야 됩니다. 뭐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전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궁금증이에요. 어린이집 인가 공간 내 조리실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있는 유치원과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치원 조리실도 평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라는 내용이에요. 예, 대답은 뭐예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라고 해서 세부 내용이 보완이 됐어요. 예, 평정 대상에 포함됩니다라고 과거에는 돼 있어요. 작년에는 평정 대상에 포함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뀐 거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우리가 3번에 보면 조리 및 배식 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필수 지표입니다. 일에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재배식하지 않는다. 필수 지표죠. 이때 궁금한 거예요. 뭐가 물어봤냐면 교사용 반찬은 당일 폐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먹어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교사용 반찬도 남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량 폐기해야 됩니다. 라는 문구가 새로 보완이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김치류, 그 다음 우리가 있는 고추장, 장류, 변질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보관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음식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먹는 성인 음식이나 당일 소모가 원칙이고 남겨두지 말라. 예, 이 점입니다. 네, 조리식 배식과 관련돼서 또 있는 게 뭐냐,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네, 여기에서 마실 물을 반드시 보육실에 배치해야 되나요? 네, 아이들이 먹어야 될 그 물을 반드시 보육실에 비치해 두어야 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영유아 활동 공간에 마실 물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육실에 또는 복도에 또는 영유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마실 물과 컵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실은 아니어도 아이들이 손쉽게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된다. 두어야 합니다. 네, 라고 되어 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교실 안에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교실 안에 비치하는 경우가 있고,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복도에 우리가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3-3- 보면 우리가 영유아의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하는지 그 내용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보거든요. 그래서 당해년도라든가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내용 보완된 게 뭐냐면 임용된 보육교직원 또 미임용 보육교직원 중에서 우리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대체교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특별 강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식 보육교직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1개월 이상 어린이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실습생도 있을 수 있고요. 특별활동 강사,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 일자리 파견자, 이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실수된 특별활동 강사, 노인 일자리, 동화책 읽어주는 할머니 이런 사람들, 보건소의 어떤 전형성 질환 이런 것들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결핵 검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등하원 차량에 관련된 겁니다. 3-4-3에 보면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 안전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필수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할 때는 성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동승할 때 아이들이 개별 안전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유아의 어떤 영아형 보호 장구를 우리가 착용한 후에 그다음에 아이들이 차량을 타고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안전 인증 마크와 그다음에 인증 번호가 반드시 부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케이스 마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안전 인증 마크와 더불어서 인증 번호가 반드시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용 어린이집 그 보호 장치는 우리가 장착 방법을 우리가 준수해서 장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 장착 방법을 준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변칙으로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내용이 보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냐, 영유아 같은 경우 의도적인 어떤 대집단 활동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아들 같은 경우는 더 우리가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집단 활동이 가능하지만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집단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전교육의 경우에 대집단 활동으로 실시하면 안 되나요? 또는 할 수 어렵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요. 네, 영아들 같은 경우에 대집단 활동으로 실시하면 안 되나요? 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아의 경우에 발달 특성상 대집단 활동이라든가 교사 주도의 활동보다는 영아의 개별적인 요구라든가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서 소집단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안전교육이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개별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아들도 가능한, 우리가, 유아들은 우리가,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거나, 뭐 역할놀이를 하거나 이럴 땐 대집단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소집단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세, 1세, 2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집단으로 하기보다는 개별 소집단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에 관련된 거예요. 3-5-2의 1에 보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이것도 필수 항목이죠. 그래서 이게 내용 보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직원의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돼. 의무교육이 있고요. 꼭 들어야 되는 보육교직원의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되고요. 받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린이집에 자체 교육을 할 때에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자체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합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자체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은 곳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안전교육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요즘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 전문기관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어떻게 교육을 받은 것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한 어린이집 안전교육기관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가 교육을 이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4영역에 교직원에 관련된 겁니다. 거기 4-1에 보면 원장님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리더십에서 원장님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거든요. 이럴 때 이 보완된 내용이면 면담입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면담도 보고 관찰도 하고 기록도 하잖아. 이때 이제 우리가 관찰자가 면담합니다. 원장님 지난 1년 동안 원장으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육과정 운영, 어린이집 재무 회계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이수했나요? 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 들어야 되고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을 포함해서 원장님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이 좀 보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여야 된다. 근데 원장님이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신설된 내용이 있죠. 뭐가 있어요? 보육교직원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또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과업을 했을 때 일과를 했을 때 원장님이 교사를 무시하거나 또는 뭐 차별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어요. 땡땡 선생님 개별적인 호칭을 사용해야 되고 반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 원장님이 어떤 원장으로서의 어떤 지위에서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어떤 명령하거나 뭐 지시하는
차별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등 이런 내용이 보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질문을 했어요. 어린이집 내에 교사실이 반드시 마련돼 있어야 되나요? 어린이집 내에. 그래서 이건 이제 내용이 지금 사례 내용이 지금 보완이 돼 있는데요. 교사를 배려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 근무하고 싶은 어린이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교사의 휴식 공간을 위한 공간, 교사들의 휴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련해 지금 거의 평가를 받는 원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베란다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 놓기도 하죠. 네. 그다음에 4-3에 보면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이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관련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로계약서라든가 법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록이 되어줘야 되죠.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거기에 맞게끔 지급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 신설된 항목들이에요. 교사가 순번제로 연장 보육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장반 선생님을 별도로 하지 않고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연장 보육반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어때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연장반을 맡을 경우에는 시간의 근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4명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연장반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연장반 보고 있는 왜냐면 근무 외에 우리가 7시 반까지 근무를 연장반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반 구성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연장반 선생님을 모시는 것이 또 여의치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연장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은 시간의 근무 수당을 주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4에 우리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관찰,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가 원장님이. 그래서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이 우리가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가 이루어지죠. 여기에 이제 내용 보완이 된 게 뭐냐면 대상 교사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지금 올해 초임 교사예요. 근데 어린이집 평가는 지금 어떻게 5월이에요. 근데 이 교사는 3월 달부터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 평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학기 초에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신입 교사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논란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는 원장님이 이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가 지표가 변경이 된 내용들을 봤는데 어때요? 크게 변화가 된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했던 평가 지표에서 내용이 조금 보완이 됐고 사례가 조금 보완됐고 그 다음에 신설된 거 역시 지금 우리가 신설되긴 했지만 우리가 다 지금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지표 안에 넣는 거는 좀 더 어떻게 해요? 강화하기 위해서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 또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은 우리가 변경된 그 지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를 좀 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람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올린 평가 지표 다 보면 되는데 실은 제가 올린 이미 작년에 올린 평가 지표에 이 지금 변경된 내용 제가 다 아마 설명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 예, 이 내용은 한번 보고 여러분들 평가 지표 영역별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저는 성경 조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변경된 내용을 예, 작년에 유튜브에 올릴 때 다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이라도 쉬울 좀 가시고 또 내일을 위해서 에너지 충전하시기를 바람을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